가지고 있는데, 벨기에가 처음에 그 문헌에 등장하는 게 사실은 그 율리우스 카이사르 때예요. 그래서 기원전 58년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그 갈리아 정벌이라는 걸 가요. 갈리아가 지금의 뭐 프랑스, 뭐 벨기에, 네덜란드 뭐 다 합친 뭐 이탈리아 이렇게 다 합친 곳이에요. 그래서 이탈리아란다. 이탈리아 반도에서 알프스를 넘으면 다 갈리아였어요, 이때는. 예. 그래서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그 갈리아를 정벌하러 가죠. 그래서 그때 막 싸우다가 저지대 지역. 그러니까 이제 네덜란드, 뭐 벨기에 이런 지명은 나중에 생긴 거거든요. 네덜란드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은 낮은 땅이라는 뜻이잖아요. 낮은 땅. 그래서 한동안 이 지역을 그냥 저지대 국가들이라고 불렀어요. 로우랜드 컨트리스라고 불렀어요. 이 지역을. 그래서 지금은 뭐 이제 다 도시들인데 옛날엔 다 도시들이 하나의 국가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안트베르펜, 그러니까 안트워프, 뭐 암스테르담, 로테르담, 그리고 뭐 브뤼셀, 또 어딥니까? 이제 이 벨기에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뭐 브리헤, 뭐 헨트 이런 데가 옛날에는 다 하나하나의 독립된 도시들이었고, 그 도시들이 연합해가지고 연맹을 이루어서 공동의 이익을 보호했던 거. 그게 지금 네덜란드와 벨기에의 어떤 시초죠, 그게. 그래서 이제 이때 어쨌든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 지역까지 와가지고 막 싸우다 보니까 굉장히 잘 싸우는 애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야 니들 도대체 뭐 그 부족 이름이 뭐니 했더니 우리는 벨가이야 이랬던 거예요. 벨가이. 아 그래 벨가이가 사는 곳이니까 벨지움이구만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때 벌써 이 사람들이 뭘 마시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냥 도수가 자기들이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센 맥주를 막 만들어가지고 막 벌컥벌컥 마시더라. 그래서 그걸 보고 이 카이사르가 굉장히 놀랐다. 그러니까 놀랐으니까 인상을 강하게 받았으니까 자기 책에 그걸 썼겠죠. 그래서 그 후 이제 400년 동안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여기가 옛날부터 상공업과 예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유럽에서 영국이 나중에 산업혁명을 하게 되면서 이제 기계식으로 천을 짜는 거를 도입하게 되잖아요. 그 전까지는 이 벨기에 북부 지역, 해안가 지역, 지금의 플랜더스 지역이 유럽에서 천 가공을 하는, 그러니까 모직물을 만드는 기술이 가장 뛰어났고, 그 모직물을 만드는 공장이 가장 많이 몰려있던 곳이 이 플랜더스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뭐 14, 15세기까지만 해도 영국은 굉장히 힘이 없었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약간 그 지금의 인도 느낌이었던 거예요. 유럽에서는 원자재, 물론 이제 지금도 그 인도가 원자재만 생산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자기들이 이제 인도를 경영할 때 보면 이제 인도에서는 원자재가 오고 목화솜 같은 거 오고, 그걸 이제 자기들이 가공해가지고 이제 옷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내다 팔았잖아요, 영국이. 근데 이 14, 15세기 때까지만 해도 영국은 그냥 양이나 키워서 양털이나 팔던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래서 그 양털을 누구한테 파느냐? 이런 이제 플란더스 지역에 여기다 이제 팔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런 모직물 만드는 가공업이 발달을 하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옷 만드는 기술도 여기가 제일 많이 발전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유럽의 많은 왕실들이 옷이 필요하면 여기 와서 맞추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디자인의 중심이었고, 이제 그러면서 여기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예술이 발달하죠. 그래서 플랑드르파라고 하는, 뭐 루벤스, 반다이크, 이런 사람들 뭐 이름은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플란더스의 개에서 왜 네로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게 이 루벤스의 그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루벤스도 사실은 플랑드르가 플랜더스를 프랑스식으로 읽으면 플랑드입니다. 네. 그래서 이 플랑드르파가 활동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이제 정세가 이제 좀 불안해지면서 여기도 좀 독립하고 싶다는 기운이 좀 들썩들썩하기 시작하죠. 그게 이제
언제냐 하면은 뭐 이제 그 얘기 너무 길어지면 이제 오늘 강연이 안 끝날 것 같고, 원래 이제 이 지역이 합스부르크라는 굉장히 강력한 왕가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사실 이제 황제 가문이죠, 황제 가문. 그런데 이제 그 합스부르크 가문이 자꾸 이제 종교를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너희들 그 저기 자꾸 그 신교 이런 거 믿지 말고 가톨릭을 믿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못 살게 구니까 신교를 믿던 주들끼리 연합해가지고 먼저 독립을 한 게 네덜란드였고, 그래도 우리는 뭐 가톨릭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우리는 저 이 합스부르크 아래에 좀 더 남아 있을래 했다가 나중에 독립하는 게 이제 벨기에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벨기에 지역은 로마의 지배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는 사실은 맥주 문화권이 아니죠. 로마 사람들이 마시는 술은 뭡니까? 와인이죠. 그래서 로마에서 전래된 와인 제조 기술이 이 벨기에 맥주를 만드는 기술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쳤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또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성격 자체가 굉장히 그 반굴 기질이 강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조그만한 도시로 막 나눠져 가지고 살았다고 했잖아요,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타치만 안 하면 우리도 니네가 하는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까지 타치하고 싶지 않아 라는 그런 정서가 지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합스부르크의 지배를 받았지만 합스부르크에서도 여기를 막 자기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가 없었던 게 여기가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애들의 목을 너무 졸랐다가는 얘네들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데 거위가 지금 집을 나가버린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황금알을 계속 낳을 수 있도록 괴롭히더라도 되게 살살 괴롭혔던 거예요. 나중에 물론 이제 좀 그 왕 중에 약간 좀 꼴통 같은 왕들이 이제 나오면서 그 황제 중에 이제 꼴통 같은 황제들이 나오면서 뭐 이제 필리페 2세라든지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종교를 너무 세게 밀어붙이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독립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습니다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통제를 좀 인정하지 않으려고 드는 그런 반골 기질 같은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맥주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야, 그 맥주를 만들 때는 물, 보리, 호흡 이외에는 그 쓰면 안 돼. 왜? 누가 정한 건데 그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나는 저기 그 고수 열매도 좀 넣고 좀 오렌지 껍질도 좀 넣고 그러고 싶어. 그럼 누가 그거 뭐 야 저기 사람 나고 맥주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 맥주 나고 맥주 순수령 났지 맥주 순수령 나고 맥주 났냐? 뭐 이제 이렇게 했던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맥주 스타일이 굉장히 다양해졌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벨기에 맥주의 스타일을 그러면은 좀 살펴볼게요. 벨기에 맥주가 굉장히 다양한데 나 오늘 그 슈퍼챗 안 되게 하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분이 지금 슈퍼챗을 안 보는 사이에 원혜정님께서 쏴주셨는데, 네, 사실 이거 그 도서관 강연이라 제가 슈퍼챗을 안 되게 약간 해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자, 자 그래서 벨기에 맥주의 스타일을 그러면은 차근차근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벨기에 맥주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스타일은 벨지언 블론드라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벨지언 블론드. 자, 벨기에 맥주들은 벨기에 전통의 맥주들은 기본적으로 다 상면 발효입니다. 벨기에에서도 물론 라거는 만들죠. 스텔라 아스투아 같은 거. 그러면 이제 벨기에에서 만드는 라거인데 그건 벨기에 전통 스타일은 아니고 전통적인 벨기에 스타일이라고 하면 다 상면 발효예요. 근데 이 벨지언 블론드는 뭐냐면요. 사실은 벨기에 맥주에 굉장한 위기가 한 번 있었어요. 그 위기 중에 몇 차례 위기가 있었는데 그 위기 중에 아주 강력했던 위기가 라거 위기입니다. 19세기 때부터 그 독일과 체코를 필두로 해서 유럽에서 그 라거 맥주가 굉장히 히트를 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스타일이 너무 새롭고 산뜻하고 도수도 더 낮으니까 낮에 마셔도 일하는데 지장도 안 미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라거만 먹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벨기에 안에서도 라거의 생산량이 막 많아지고 사람들이 라거를 찾고 하니까 기존의 양조업자들이 야 이러다가는 우리 다 망하겠다. 이래서 그 라거에 대한 대항마로 만든 맥주가 벨지언 블론드입니다. 그래서 이 벨지언 블론드 같은 경우에는 벨기에 맥주를 입문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문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벨기에 맥주의 특징이구나. 그렇지만 이게 너무 과하지는 않고 아주 산뜻하게 즐길 수 있고 거의 라거와 좀 비슷한 느낌을 받으면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벨지언 블론드가 굉장히 벨기에 맥주 입문에도 굉장히 좋은 맥주인데 그래서 이제 벨지언 블론드는 그럼 뭐가 있느냐? 제가 마시고 있는 게 레페 브룬, 그러니까 레페 브라운이잖아요. 브라운, 레페 브룬. 근데 이 브라운 말고 레페 블론드가 있어요. 레페 블론드, 요즘 황금색. 그게 벨지언 블론드입니다. 벨지언 블론드 그러면 보통 그 가장 그 입문용이라 그래도 벨기에 맥주가 도수가 낮지가 않아요. 지금 이 레페 브라운의 경우에 6.5도인데 보통 한 6, 7도 됩니다. 벨지언 블론드, 그냥 블론드도. 그리고 이 벨지언 블론드를 양조를 좀 세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수를 좀 높여서. 그러니까 이제 영국에 보면은 그냥 페일 에일 있고 그 다음에 인디아 페일 에일 있잖아요. 페일 에일 있고 인디아 페일 에일. 그러니까 페일 에일은 이제 그 역청탄을 다루는 기술이 이제 발달을 하면서 불 조절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어서 그 전에 맨날 이렇게 꺼멓게 끄슬려서 그 보리를 밑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색깔이 진한 그런 스타우트나 어떤 포터 같은 종류의 맥주밖에 없었는데 그 이후에 나온 게 이제 페일 에일, 그러니까 좀 더 흰 색깔의 맥주가 나온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해외 수출용으로 사실은 인도에 있는 그 자국 이제 주재원들 그리고 군인들한테 이거를 먹이려니까 인도로 배 실어 보내는 동안에 이게 변질이 안 돼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인디아 페일 에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페일 에일에서 좀 더 강하게 양조한 게 인디아 페일 에일이면 벨지언 블론드에서 조금 더 재료를 많이 써가지고 술은 재료를 많이 쓰면 도수가 높아집니다. 곡물 재료를 많이 쓰면. 왜냐하면 당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미생물이 더 일을 많이 하죠. 미생물이 일을 더 오래 많이 하면 미생물이 만든 결과물인 뭐가 많이 생깁니까? 알코올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알코올 도수 7.5에서 8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재밌는 게 요 이제 스트롱 에일 같은 경우에 골드 스트롱 같은 경우에 오히려 맛은 그 일반적인 벨지언 블론드보다 더 산뜻해요. 안 달아요, 더. 그러니까 이 술이라는 게요. 아까도 잔류당 얘기를 살짝 했는데 원래 처음에 만들 때 이 안에 이제 당분이 가득했을 텐데 이 미생물이 일을 해감에 따라서 당도는 이렇게 줄어들고 그 다음에 알코올 도수는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죠? 근데 이거를 그 양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느 시점에서 딱 스탑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당이 완전히 다 없어진 다음에 스탑시키지 않고 당이 좀 남아있는 상태에서 딱 스탑을 시키면 맥주의 스타일을 상당히 단맛이 남아있는 맥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골드 스트롱 에일 같은 경우에는 발효를 더 길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수가 높아지죠. 대신에 맛은 덜 달고 깔끔해요. 그리고 이제 단맛이 억제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 효모 자체가 만들어내는 향기가 더 잘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그 효모가 만들어낸 뭐 배나 오렌지나 사과 같은 그런 향이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사실은 굉장히 좀 위험한 맥주가 될 수 있습니다. 요게 뭐냐면은 이렇게 센 줄 모르고 이거 지금 벌써 7도 8도 이렇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7도 8도 이러잖아요. 7.5도 8.5도. 근데 이거를 그렇게 센 줄 모르고
오히려 이거 저 벨지언 블론드보다 더 약하구만 이러면서 팍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MEB도 몰라보고 사고치고 이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벨지언 골든 스트롱 에일 종류의 술 중에는 술 이름이 좀 짓궂은 게 많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지금 듀벨 있다 그랬잖아요. 듀벨. 이 듀벨은 악마란 뜻이에요. 데빌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 딜레리엄 트레멘스. 아까 딜레리엄 뭐라 그랬죠? 선망이라 했잖아요. 선망. 예. 그러니까 이제 술 마시고 우리 이 골든 스트롱 에일 너무 많이 마시면 너 헛것을 볼 수가 있다. 너 악마가 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경고를 슬쩍 하는 거죠. 네. 뭐 그런 식의 뭐 유머 감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벨지언 화이트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벨기에 맥주를 유명하게 만든 벨기에 맥주의 장르가 이 벨지언 블론드입니다. 벨지언 블론드 그러면은 벨지언 블론드가 아니라 벨지언 화이트. 벨지언 화이트 그러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벨지언 화이트. 네, 그 유명한 후이 하르덩이라는 게 있죠. 후이 하르덩이 뭐냐면 호가든이죠. 호가든. 예. 나중에는 오비가 만들어서 오가든. 하지만 원래는 호가든. 근데 그거를 벨기에식으로 읽으면 후이 하르등. 절대로 알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제가 일부러 펍에 가가지고 마침 거기 그 호가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벨기에 와가지고 이 벨기에 호가든을 마시는 이게 또 이제 또 스웩이지 하면서 이제 딱 이렇게 따라놓고 근데 이거 도대체 여기에서 뭐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딱 보더니 후이 하르등 그래서 뭐라고요? 후이 하르등 이렇게 읽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벨지언 화이트는 독일에서 사실은 그 밀맥주를 못 만들게 하려고 맥주 순수령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또 그 좀 위정자들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늘 백도어는 만들어 놓잖아요. 이 밀맥주가 전면 금지하기에는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마실 건 좀 남겨놔야겠다. 그래서 그 공작 가문 안에서 소비되는 양에 한해서 딱 한 가문한테만 이 면허를 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양조장 가문 중에 딱 한 가문한테만 그 밀맥주 면허를 줘가지고 이 공작 가문 안에서만 내부 소비용으로 만들었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밀맥주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 와가지고 그 전매가 이제 해제가 되면서 민간에 이제 그 전매권이 나왔을 때 그걸 샀던 사람이 이제 슈나이더라는 그 가문에서 그걸 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슈나이더 바이스가 굉장히 유명하죠. 자, 그래서 어쨌든 독일에서 그렇게 막 몰래 만들고 막 전전긍긍하면서 만들고 할 때 벨기에에서는 대놓고 밀맥주를 막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벨기에 밀맥주는 또 독일 밀맥주랑 다르게 독일은 밀맥주를 만들면서도 이 그 맥주 순수령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리 몰트가 밀 몰트로 바뀐 것 뿐이에요. 그래서 물 보리 홉이 아니라 물 밀 홉만 가지고 만드는 게 독일식 밀맥주인데, 벨기에식 밀맥주는 제가 아까 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야 이것만 넣어 그러면 왜 이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벨기에식 그 밀맥주에는 고수 씨앗, 이게 아주 대표적으로 들어갑니다. 고수 씨앗. 고수 씨앗은요, 여러분들 그 고수 아시잖아요. 고수 뭐 이제 국수에 넣으면은 뭐 비누 냄새 난다, 뭐 샴푸 냄새 난다, 그래가지고 못 드시는 분들 많은데, 고수 씨앗은요, 요거는 오렌지 냄새가 납니다. 진짜로. 그래가지고 그냥 약간 그 무슨 벼이삭 같이, 벼이삭보다 그냥 동그랗게 생겼는데, 그거 갈아가지고, 그러니까 살짝 프라이팬에 이제 이 좀 약간 이렇게 볶아가지고, 그거 이제 핸드 블렌더 같은 걸로 이렇게 갈아가지고 커피 내릴 때 같이 넣으면 커피에서 오렌지 향 나요. 진짜로. 그 고수 씨앗 저 마트 가면 팔거든요. 그걸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오렌지 껍질, 진피라 그러죠. 그 귤피, 그거 넣고 해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시트러스하고 아주 아주 그 오렌지 같은 그런 향이 확 살아나는 게 벨지언 화이트예요. 네, 그래서 이 후이 하르덩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이게
없어질 뻔한 레시피였대요. 그러니까 이제 벨기에도 2차 세계대전의 피해가 굉장히 컸거든요. 독일이 점령하고 있던 지역이기도 했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제 끝났을 때 양조업이 한동안 맥을 못 쳤어요. 그래가지고 있던 양조장들도 망해 나가는 데가 많았고, 그랬는데 이 후이하르덩이라는 지역에, 이게 지역 이름인데, 이 후이하르덩이라는 지역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그 양조장이, 밀맥주 만드는 양조장이 이제 문을 닫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그 피터 셀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은 그 우유 배달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어릴 때부터 너무 맛있게 먹던 양조장인데, 아니 저게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너무 자기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설득을 하죠. 나한테 넘겨라. 넘긴다고 네가 술을 만들 수가 있냐? 그건 내가 알아서 하겠다. 나한테 넘겨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 벨기에 각 전역을 돌면서 남아있는 그 밀맥주의 레시피들을 수집을 합니다. 일종의 그 무사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시피들을 다 조합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맥주가 바로 후이하르덩, 호가든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대형 그 국제 맥주 회사에다가 판 다음에 자기는 미국으로 떠나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자기가,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이거를 그 대형 맥주 회사에 판 다음에 한동안 그 고문처럼 거기 있었는데, 거기서 너무 이 타치가 심한 거예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제 뭐 기왕이면은 좀 이렇게 해야 좀 원가가 절감되지 않겠니? 뭐 이제 이 사람을 거기 앉히고서는 이 사람한테 이런 걸 좀 시켜야 뭐 이제 어떻게 되지 않겠니? 뭐 이런 게 너무 심하니까 이 사람이 짜증이 나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나는 그러면은 이제 내 이름 걸고 내가 원래 만들고 싶었던 걸 만들 거야 해서 만들었던 게 셀리스 화이트라는 게 미국에서 나오는데, 그게 오히려 이 호가든 맥주의 과거의 원형을 더 잘 보존하고 있는 이제 그런 맥주라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자, 이제 그런 게 벨지언 화이트고, 그래서 이제 되게 우스운 게 미국에서 나오는 밀맥주 중에 더 본격적인 이런 벨지언 화이트의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맥주들이 상당히 있어요. 자, 댓글창 좀 읽고 가겠습니다. 캔과 병, 아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셨는데 캔 맥주가 좋냐 병 맥주가 좋냐. 뭐 맛있으면 좋죠. 뭐 맛있으면. 근데 대체로 맛있는 거는 병에 담겨서 나오더라고요. 자, 그리고 제이크님은 제 패친이신 모양이군요. 네, 오늘 뭐 참치 배달 온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네. 여의도에 그 생선 가지고 생선회 오마카세 하는 굉장히 유명한 집이 있는데, 여기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배달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이분이 한 번씩 정말 좋은 횟감이 들어왔다고 그 페북에 올리세요. 여기도 이제 쿠마라는 곳인데, 아까 보니까 동해에서 생물 참치가 100kg짜리가 잡힌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거 진짜 지구온난화 맞나 봐. 이게 여기서 왜 잡혀? 그래가지고 그 100kg짜리 참다랑어 그거를 이제 40세트 한정으로 판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만 본능적으로 어느새 내 손을 바라보니 내 손은 클릭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배달 오는 게 아니라 내일 찾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HJ 킴님도 술에 조예가 깊으시네요. 양조용 오렌지는 우리가 먹는 오렌지가 아니라 껍질이 두꺼운 오렌지 씁니다. 그래서 과육을 먹는 게 아니라 향은 껍질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감사드리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벨기에 맥주의 장르 계속해서 쭉쭉 이어갈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수도원 스타일 맥주. 그래서 이제 에비 에일이라고 합니다. 에비 에일. 그러니까 이제 요런 지금 제가 마시고 있는 레페 같은 게 수도원 스타일의 맥주예요. 에비 에일. 근데 이제 수도원 스타일의 맥주가 있는 건 진짜 수도원 맥주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진짜 수도원 맥주. 진짜 수도원 맥주로 정말 유명한 게 뭐냐면, 벨기에에서 벨기에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이름을 아시거나 이미 아시거나 아니면 꼭 듣게 되는 이름이죠. 트라피스트 맥주.
맥주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트라피스트 맥주라는 거는 베네딕트 수도회의 일파인 트라피스트 회라는 게 있습니다. 트라피스트 수도회. 여기에 속한 수도원에서 생산된 맥주를 트라피스트 맥주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수도사들의 일상이 8시간 단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8시간은 신을 위해서, 8시간은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 수도원을 위해서, 8시간은 너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8시간은 기도하고, 8시간은 노동하고, 8시간은 휴식하는 게 이 회의 이 삶의 규칙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들어선 지역, 그 수도원이 들어선 지역에서의 특산품을 이제 생산을 했던 거였는데, 그게 이제 맥주가 된 거죠. 그래서 이 트라피스트 수도회에서 인증을 준 맥주를 트라피스트 맥주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게 11종이죠. 지금 11종. 그리고 요 이후로 한 개가 더 늘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어쨌든 요 숫자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더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수도원에서는 우리는 더 이상 맥주 생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제 그걸 접기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목록들이 이 트라피스트 회에서 인증을 준 맥주들의 목록인데, 살펴보시면 지금 이 11개 중에 6개가 벨기에에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 네덜란드에도 있고, 오스트리아에도 있고, 미국에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탈리아에도 있고, 이제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맥주들이 바로 현존하는 트라피스트 맥주들이죠. 자, 그래서 트라피스트 에비 스타일 맥주의 분류로 넘어가기 전에, 그렇다면 제가 오늘을 맞이해서 마트에서 살 수 있는 트라피스트 맥주, 네, 바로 시메 되겠습니다. 시메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거기 현지 발음, 여기는 이건 이제 왈로니아거든요. 불어권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시메라고 있습니다. 시메. 요거를 하나 따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마신 게 레페 브라운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 빨간 레드 라벨이 시메 브라운입니다. 시메 브라운이니까 요게 지금 우리가 살펴볼 장르 중에서 2벨 정도 되겠네요. 2벨.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트라피스트 맥주의 장르로서의 2벨과 그 다음에 맥주의 상표명으로서의 듀벨은 다른 겁니다. 맥주 상표로서의 듀벨은 악마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트라피스트 맥주의 장르 중에 나오는 듀벨이라는 건, 두벨이라는 거는 더블이라는 뜻입니다. DUBBL이에요. DUBBL.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일단 하나를 따고 이야기를 계속 할게요. 가만히 있자. 그렇지. 비교 시음을 해보면 재밌겠구나. 자, 역시나 전용자네. 이렇게 참 잔덕후의 삶은 쉽지가 않아요. 네, 늘 찬장이 부족하죠. 자, 좋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하루가 자기도 한 잔 달라는 듯이 지금 울고 있네요. 치밀한 거품 보세요. 너무 좋아요. 이 벨기에 맥주들 중에서 이렇게 좀 진한 맥주들일수록 이런 고블렛 잔이라 그래서요, 이 스템 부분이 좀 굵고 옆으로 이렇게 확 퍼져 있는 잔에 먹도록 하는 그런 맥주들이 많아요. 벨기에 사람들은 잔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철저해서 이 맥주는 이 잔에 마셔야 한다, 이게 굉장히 그 관념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펍 같은 데 가보면 뭐 이를테면은 뭐 시메나 시메 브라운 한 잔 줘. 그러면은 지금 술은 있는데 잔이 다 나갔어. 한 10분 후에 와.
그 잔 하나 들어오면 내가 그때 줄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데가 벨기에의 펍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일단 한 잔 맛을 보겠습니다. 아, 좋네요. 자, 이게 이제 똑같은 브라운 에일인데, 벨지언 브라운 에일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어찌 보면은 이런 트라피스트 두벨급의 레플리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근데 뭐 그렇다고 뭐 이제 레페나 이런 그 수도원 스타일, 에비 스타일 비어가 뭐 처진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좀 더 대중적이고 좀 더 대량 생산될 뿐이지 뭐 이제 딱히 무슨 그 퀄리티 면에서 이렇게 떨어진다 그건 아닌데, 그렇지만 어쨌든 원형의 오리지널리티는 이 트라피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맞죠. 그리고 트라피스트 인증을 받은 맥주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소량으로 아주 철저한 그 품질 관리 하에서 생산이 되고요. 그 트라피스트 인증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트라피스트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그 생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가 수도원 경내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생산 과정에 수도사가 직접 참여하든지 수도사의 그 지도 감독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수익이 전부 이게 이제 트라피스트 수도회로 다시 돌아와서 그 수도사들의 생활을 뒷받침하고 수도원을 운영하는 데 쓰이고 나머지는 그 기부가 돼야 돼요. 이게 이제 트라피스트 인증을 받기 위한 원칙이고, 어쨌든 그래서 이 참 시메 브라운은 이 레페 브라운에 비해서도 기품이 있는 거죠. 기품. 그러니까 좀 더 아주 그냥 엘레간트한 그런, 그러니까 이 향이 딱 마셔보면 전형적인 벨기에 브라운 에일. 근데 가지고 있어야 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시메이는 거기에서 한 3가지 정도의 레이어가 더 있는 거죠. 그런 느낌. 그리고 거품의 이 친밀도가 달라요. 거품의 품질이. 그러니까 맥주는 좀 이런 전용 잔에 마시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맥주의 거품의 특성에 맞는 크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주둥이가 좀 이렇게 넓은 맥주일수록 거품에 좀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거품이 빨리 사라지거든요. 근데 이 거품의 어떤 치밀함과 풍성함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니까 이런 잔을 쓰는 거고, 그리고 이런 좀 고블렛 잔을 쓰는 벨기에 맥주의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코까지 덮잖아요. 그러니까 향이 좀 압도적으로 덮쳐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벨기에 맥주의 가장 큰 특성, 캐릭터를 나타내주는 말 중에 하나가 저는 빵 냄새인데, 아까 벨기에 사람들이 맥주를 표현할 때 잔 속에 샌드위치라는 말을 쓴다고 했잖아요. 벨기에 맥주의 가장 큰 캐릭터 중에 하나가 잘 구워진 빵의 냄새예요. 이게 이제 그 효모, 이스트의 역할로 나오는 냄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빵 냄새와 더불어서 약간의 그 열을 가한 과일, 그러니까 구운 사과라든지 구운 자두라든지 뭐 어쩔 땐 구운 귤이라든지 그런 냄새가 나는 게 벨기에 맥주의 매력이고, 그래서 이 레페 브라운 정도도 훌륭하지만 여기에서 한 3층 정도 더 쌓으면 트라피스트 맥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깊게 맡고 있다 보면은 누룩향 같은 것도 살짝 있어요. 또 그게 매력이죠. 약간의 쿰쿰함.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어떤 뭐 된장이나
또 뭐 어떤 거 있을까요? 홍어나 치즈 이런 음식, 아주 향이 강한 음식, 강취 음식이라 그러는데, 우리 그 송일준 PD님이 늘 그런 말씀하셨죠. 강취 음식. 이 강취 음식은 처음에 이 진입장벽이 있지만 그 진입장벽을 허물고 들어가면 그 다음은 이제 중독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맥주에서 어찌 보면 이런 향을 잘 관리를 못하면 이게 이취라 그래서 이취, 이상한 냄새. 그래서 이 맥주를 마시기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벨기에 맥주에서의 이런 그 약간 쿰쿰한 향은 아주 섬세하게 조절이 돼 있다. 그래서 기존의 맥주에서는 나타나지 않던 향이기 때문에 처음엔 굉장히 낯선데, 이걸 알게 되면 그때 빠지는 거죠. 오늘 좋습니다. 시메이 잔에는 시메이를 먹고 있고, 사실은 이게 트라피스트, 이것도 트라피스트 잔인데 로슈포르라는 트라피스트 잔인데 거기에 레페를 먹고 있습니다. 최영훈님께서 구운 두리안, 두리안은 안 구워봐서 모르겠습니다. 구운 두리안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우스님께서 흐르는 빵, 이 표현도 좋네요. 흐르는 빵. 야망패자님 늦게 오셨네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강승용님께서는 오늘은 아쉬워서 다음 주에 뵙자고 일찍 가셨습니다. 네. 자, 그렇고요. 어쨌든 제가 이제 시메이를 맛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고, 그래서 이 벨기에 트라피스트 계열의 맥주들은 아주 쉽습니다. 분류가. 원래 이 분류가 문맹자들도 알아볼 수 있게 해놓은 분류이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1, 2, 3, 4로 나옵니다. 1, 2, 3, 4. 그리고 맥주통에도 그렇게 표기를 해놨어요. 뭘로 표기를 해놨냐? 맥주통에는 X로 표기를 해놨어요. X가 1개면 1, X가 2개면 2, 3개면 3, X가 4개면 4. 그래서 1은 엔켈. 이게 이게 플라미쉬 업니다. 이게 엔켈. 그러니까 원스 한 번. 둘이면 더블이니까 두 벨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엔켈은 4.5에서 5도.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그런 그 벨지언 블론드보다도 조금 더 약한 타입이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사실은 이 엔켈 버전이 제일 찾아보기 힘들어요, 밖에서. 왜냐? 이건 수도원 내부 소비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도사들이 계속해서 일을 하고 해야 되는데 농주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도수가 너무 센 그 4 버전, 쿼드루펠이라고 하는데, 쿼드루펠 같은 걸 마셔버리면은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일을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엔켈 같은 걸 드시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담이 없고, 그래서 수도원 내부에서 소비가 거의 다 되다 보니까 외부에는 잘 오히려 외부에까지 소비될 만한 그런 그 생산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벨, 이게 지금 제가 마시고 있는 이 시메이 브라운. 네. 요게 그래서 다른 그 에비에일 양조장들이 많이 이걸 모방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맛이 진하면서도 이게 잔류당이 꽤 많은 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주 부드러운 단맛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벨기에 맥주를 되게 대표하는 또 그런 장르 중에 하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이제 셋, 넷으로 가죠. 셋, 넷. 그래서 셋은 트리펠. 근데 이제 이 트리펠이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골드 스트롱 에일 그거와 맞먹는데, 그거보다도 조금 더 세죠, 어찌 보면. 요 트리펠이 먹어보면 사실은 지금 제가 마시고 있는 이 두벨보다 더 약하게 느껴져요, 트리펠이. 왜냐? 아까 제가 그런 얘기 드렸죠. 발효를 더 길게 끌고 가서 잔류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맛이 없으니까 더 깔끔하고 드라이해서 쭉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수도 원장님도 몰라보고 예수님도 몰라보고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두벨의 경우에 약간 캐러멜이나 초콜릿 같은 맛이 좀 있다.
그러면은 트리펠은 그거보다 훨씬 더 가볍고 좀 화사한 그런 맛입니다. 우리 지금 까미 씨까지 와가지고 지금 뭔가를 저한테 요구하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자, 그래서 요 트리펠에 해당하는 게 시메이 화이트. 네. 제가 요 3병짜리 그 전용잔 세트를 샀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전용잔이 깨져 있더라고요.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영수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교환해달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요 시메이 화이트는 밀로 만든 그 화이트 맥주가 아니고요. 벨지언 골드 스트롱 에일에 해당하는 이 트라피스트 트리펠 맥주예요. 그래서 이런 정말 골드 스트롱 에일 그리고 이런 트리플급은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맥주들에 굉장히 짓궂은 이름들이 많이 붙어있는 이유가 그거다. 악마, 뭐 환영, 헛것, 뭐 헛개비, 그리고 이제 루시퍼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런 게 정말 폐가망신하기 딱 좋은 맥주다. 자, 그리고 이제 최종장에 해당하는 거 쿼드루펠. 벨기에 맥주의 정말 그 최고봉이죠. 성배죠. 정말 맛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제왕이라고 할 수 있죠. 벨기에 맥주의 제왕. 이 쿼드루펠은 그러니까 이게 4배, 4times. 그러니까 엔켈이 원스, 두벨이 더블, 트리펠이 트리플, 그 다음에 쿼드루펠이 4times, 쿼드러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쿼드루펠인데, 쿼드루펠이 이 수도원 맥주 스타일의 최고봉입니다. 최고봉. 그래서 요게 사실은 살짝 두벨이랑 닮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두벨을 기반으로 만드는 거니까. 두벨 스타일에서 재료를 좀 더 많이 넣어가지고 이 알코올 도수를 좀 더 끌어올리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8도에서 11도, 많이 올라가면 13도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와인의 도수에 필적하기 때문에 이걸 다른 표현으로는 벌리 와인이라고도 불러요. 벌리 와인. 그러니까 이제 보리 와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정말 요 쿼드루펠급은 어떤 양조장이 있잖아요. 그 양조장의 플래그십, 기함급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양조장이 추구하는 궁극의 가치, 이거를 여기다가 다 담아서 표현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도수가 8도에서 11도이기 때문에 놀랍게도 뭐가 되겠어요? 에이징이 됩니다. 요게. 맥주는 보통은 에이징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그냥 보통은 이제 상미 기간 안에 다 마시는 거를 목표로 하는데, 요 쿼드루펠급은 에이징이 됩니다. 그래서 요건 빈티지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숫자가 써 있어요. 2020. 제가 그 2014년에 그 시메이를 갔었거든요. 여기 양조장을. 그래서 그때 2014년에 제가 마셨던 게 2008년 빈티지였나? 거기 이제 그 지하실에 지하 저장고가 있거든요. 서늘하게. 거기에서 이제 한 병을 딱 꺼내가지고 주시는데, 그때 생각을 하면 정말 말이 없어지네요. 제 맥주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그 호사스러운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때가. 원재리님께서 에이징을 오크통에서 하는 건가요? 에이징은 오크통에서도 할 수가 있고 병입한 채로도 합니다. 오크통에서 하는 거는 이제 곧 살펴보겠고요. 요런 그 쿼드루펠 이런 스타일은 병입한 상태에서 그래서 좀 서늘한 곳에 두면서, 그래서 이제 그분 표현에 의하면 매해 캐릭터가 달라진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매해 캐릭터가 달라진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벨기에 맥주에 이제부터 정말 괴랄한 맥주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그냥
드셔보시면은 이런 게 맥주라고? 이거 진짜 맥주 맞아? 라는 말이 나오는 그런 맥주들로 이제 갑니다. 자, 이제 강연 시간도 이제 거의 막바지기 때문에 후루룩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플란더스 레드 에일, 플레미쉬 레드 에일. 자, 아까 제가 벨기에가 로마 영향 많이 받았다 그랬죠. 로마는 와인 마시는 민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맥주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와인 만드는 법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벨기에 사람들이. 그래서 맥주를 다 만들어서 오크통에 넣고 발효와 숙성을 동시에 진행시키는 스타일의 맥주가 바로 이 플란더스 레드 에일이 되겠습니다. 레드라는 거는 색깔이 굉장히 붉은 쪽으로 불그스름하고 검붉은 색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 그 레드 에일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마트에서 구할 수 있고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게 두체스 부르고뉴입니다. 부르고뉴 공작 부인. 네. 두체스 드 부르고뉴. 요게 마트 가면은 병에 한 요만한 요거 350ml 병에 한 8,000원 이렇게 팝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제가 잘 손이 안 가고, 근데 얼마 전에 그거 있잖아요. 상미기간 간당간당 하는 거 이렇게 놓는 그 알뜰 상품 코너 있잖아요. 거기 갔더니 아니 글쎄 두체스 부르고뉴가 4,100원인가에 팔고 있어서 하늘을 향해 절을 한번 하고 업어와서 아주 맛있게 마셨습니다. 군침 돌죠. 이게 특징이 뭐냐면요. 오크통에 넣잖아요. 오크통은 밀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밀폐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동네에 또 균들이 다 들어와서 여기서 놀아요. 그래서 그 동네 균들 중에는 젖산균이 있어요. 유산균. 그래서 원래는 효모만 놀아야 되는데, 그래서 젖산균이 개입하면 술 망쳤다 이러거든요. 맥주 만들 때는. 그러니까 보통의 맥주 만들 때는. 맥주가 씌어지면 이거 망했다 이러는데, 여기에서는 이 씌어지는 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젖산균의 작용까지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사우어 맥주가 되는 겁니다. 신맥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수는 한 5도에서 6.5도 되는데 신맛과 새콤한 과일향. 벌써 군침 도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처음 드셔보시면 머릿속이 혼란해지실 거예요. 혼란에 빠지실 거예요. 이게 맥주라고. 가만히 있어봐. 이게 맥주라고. 내가 지금 8,000원 주고 이걸 사왔다고.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야말로 그 계단을 한 번 넘기가 힘들지, 이 계단을 완전히 넘고 나시면 계속 생각이 납니다. 진짜로. 그래서 요거는 맥주가 보통 보면 한 2달이면 이제 숙성이 끝나는데, 요거는 한 6개월에서 3년까지도 그 오크통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색깔부터 요 특성까지 만드는 법까지 가장 와인과 가까운, 와인스러운 그런 맥주가 요런 플란더스 레드 에일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벨기에 맥주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 정말 벨기에 사람들 약간 이런 말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좋은 의미로 쓰는 겁니다. 또라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제법이 정말 벨기에에만 존재하는 그런 제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발효 자체가 아까 맥주 발효를 할 때는 상면 발효, 하면 발효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벨기에에만 있는 발효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스폰테니어스 퍼먼테이션. 그러니까 즉 우연 발효, 즉흥 발효, 그런 발효법입니다. 그게 뭐냐? 그렇게 만드는 맥주가 람빅입니다. 람빅은 이거 보이십니까? 욕조. 이 맥주 만드시는 분들이요, 요즘 현대적인 양조장에 가면 모두 스테인레스 탱크가 있습니다. 이런 스테인레스 탱크를 왜 쓸까요? 이 밀폐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공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넣고 싶은 미생물만 넣고
나머지는 안 들어가게 딱 관리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탱크나 심지어는 오크통도 아니고 이런 욕조 같은 거에다가 맥즙을 부어놓고 발효를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발효한 다음에 나무통으로 옮겨요. 이것도 역시나 밀폐된 환경은 아니죠. 네, 그렇게 만드는 게 바로 이 람빅 맥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동네 공기 중에 떠있는 모든 젖산균과 효모가 이히 잔치다 이러면서 여기 와가지고 신나게 놀겠죠. 그러니까 정말로 간장향과 메주향이 있는 시큼한 맥주가 만들어집니다. 아까 그 플램시 레드 에일보다도 훨씬 더 쿰쿰하고 좀 정말 처음 드셔보시면 눈앞이 아득해지는 그런 맥주가 만들어지는데, 심지어는 그래서 같은 브랜드의 맥주라고 하더라도 만들 때마다 맛이 똑같지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파이어볼러인데 정말 시속 그 190을 던지는데 매번 던질 때마다 자기도 어디로 던질지 모르는 이런 투수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그래서 약 그 80여 종의 미생물, 그 동네에 떠다니는 약 80여 종의 미생물이 한꺼번에 발효에 개입하기 때문에 정말로 독특한 뭐 이제 간장, 헛간의 풀, 마른 가죽, 뭐 이런 아주 퀴퀴하지만 중독성 있는 냄새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숙성 기간이 또 굉장히 길어요. 한 3년 정도 숙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맥주의 경우에는 당연히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탄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탄산이 없죠. 탄산이 하나도 없어요. 탄산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아까 그 플란더스 레드 에일 같은 경우도 탄산은 다 빠져나간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병에 넣을 때는 거기다가 병에다가 술을 담은 다음에 설탕을 한 숟갈 딱 넣고 딱 막아줍니다. 그럼 설탕이 그 술을 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설탕이 또 뭐예요? 먹이잖아요. 그 안엔 여전히 효모균이 있거든요. 효모균들이 당이다, 먹이다, 이히 이러면서 그 안에서 또 막 일을 해요. 그러면서 뭘 껴요? 방구를 끼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탄산이 생겨요. 잘 막아놓으면. 그렇게 해서 탄산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 람빅 맥주의 경우에는 이제 병입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는데 생맥주로 유통할 때 완전히 탄산이 빠진 상태에서 유통을 합니다. 그래서 따를 때도 그렇게 따르는데 그러면은 정말 밍밍하거든요. 이게 맛은 자극적이고 탄산은 하나도 없고 거품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맥주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니트로 커피, 지금 이렇게 질소 커피, 그거 그 일반화되기 훨씬 이전에 여기에서 그걸 먼저 했어요. 질소를 쏴주는 거예요. 맥주를 따를 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맥주 따를 때 이산화탄소가 한 2기압 정도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아주 고가 샴페인이 그 안에 들어있는 탄산이 6기압 정도 돼요. 우리 일반 맥주가 한 2기압 정도 돼요. 2, 3기압 정도 되고. 근데 이 람빅 맥주, 생맥주는 질소를 16기압으로 때려요. 그래서 그 충격파로 약간 에스프레소 같은 거품을 만들어요. 크레마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래, 어차피 탄산감은 없는데 이 거품이라도 좀 느껴. 그러면서 그냥 입술 간질간질 하면서 그걸 먹는 거죠. 그거를 먹게 되면 이제 정말 맥덕으로서는 갈 때까지 갔다고 봐야 되고, 거기에 중독이 되면 답이 없다 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람빅 맥주에 과일즙을 섞은 크릭 맥주. 그러니까 이것도 람빅 맥주의 한 하부 카테고리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과일즙만 넣은 것도 있지만 크릭이라고 하면 람빅이 바탕이 돼서 거기에다가 과일즙을 넣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과일즙은 상큼하잖아요. 상큼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이렇게 좀 식음을 털털우 하면서 이렇게 좀 복잡 미묘한 그 원액과 거기에 아주 상큼한 과일즙이 합쳐진 맛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상상하시기 바라겠고. 네. 그래서 이제 벨기에 맥주에는 이렇게 정말 다양한 종류들이 있고,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정말 세월이 좋아져서 마트에만 가도 구할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 벨기에에 정말 가지 않으면 구경하기 힘든 그런 술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는 벨기에 맥주를 마트에서 마시면서도 벨기에를 꿈꾸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런 꿈 같은 다양성, 그리고 남이 술을 어떻게 만들던, 남이 술을 어떤 식의 취향을 좋아하던 다 인정해주는 이런 마음가짐, 이런 게 저는 너무너무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뭐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만, 좀 이 취향이라는 게 약간의 획일성을 강요하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뭐 음식점 가가지고 뭐 이거저거 시키면, 뭐 요즘은 또 안 그럽니다만 옛날에는 야, 이러니까 이게 통일이 안 되지 임마. 야, 저 짜장면으로 통일해 뭐지,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점점 없어지는 추세이긴 한데, 그런 거를 좀 더 빨리 좀 없애서 벨기에 같은 그런 다양함이 있는 사회가 되면 훨씬 더 재밌어지고, 훨씬 더 여러 가지 분야에서 더 재밌는 결과물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사티님께서 람빅 맥주에 대해서 벨기에 너클볼 맥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딱 맞는 것 같아요. 그 파이어볼러보다 오히려 이런 너클볼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아포칼립틱님께서는 계속해서 영어로 참여해 주고 계신데 지금 한글 자판이 안 되시는 건지, 네. Where is 하루엔 까뮤이? 네, 까뮤이는 그 프랑스 이름이어서요. CAMUS라고 씁니다. 네. 까뮤님 지금 다녀가셨고, 아포칼립틱님도 계속해서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우스님께서 그레이드보단 스펙트럼 위주. 너무 좋습니다. 네, 이런 말 너무 좋아요. 그렇죠. 우리가 위아래로 층지는 그레이드보다 옆으로 쫙 펼쳐지는 스펙트럼을 존중하는 사회가 될 때 우리 사회가 훨씬 더 재미있는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벨기에 맥주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도 그런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저는 일단 요 잔 먹을 때까지, 요 잔 비울 때까지는 채팅창을 좀 보면서 저도 요렇게 좀 깔아앉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아직까지 44분 들어와 계신데 이렇게 댓글도 많이 올려주시면서 제가 그 기운 받아가지고 강연을 잘 했던 것 같고요. 요게 진짜 비대면 강연이 정말 힘들어요. 카메라 보면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리고 저는 사실 또 이제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카메라 또 한 대가 아니라, 네? 또 요렇게도 했다가, 예? 이렇게도 했다가, 예? 요렇게도 했다가, 예? 또 요런 것도 또 이렇게 자료도 또 이렇게, 예? 보여드렸다가 뭐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참 준비하는 거에도 시간 걸리고 하는데,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좀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맞장구 쳐 주시고 이러니까 그 재미로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께서 또 재밌었다고 말씀해 주시고, 아포칼립틱님께서, 네, 저기 한글 자판이 없으시다고. 그럼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해외에서 접속하셨나? 너무 감사드리고, 한글 자판 없을 때, 옛날에 저는 저 해외 취재 다닐 때 그 해외에 가가지고, 뭐 이제 거기 PC방 가가지고, 뭐 이렇게 저기 메시지 같은 거 해야 되는데, 한글이 없고 그러니까는 그냥 다 소리 나는 대로 그냥, 뭐, 안녕하세요 명의 그렇죠. 그냥 NYEONG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막 또 쓰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라도 참여를 계속 해주시니까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하우스님께서 평생 와인이랑 맥주 중에 하나만 마셔야 한다면,
하나만 마셔야 한다면? 너무 가혹하네요. 벌리 와인 마시면 되겠네요.